베를린 국방부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70년간 유럽의 하늘 아래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독일 방산의 자존심이 단 4주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하 32도 노르웨이 설원에서 벌어진 그 일은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무게 66톤의 강철 거인이 눈밭에서 가라앉던 그 순간, 옆에서 55톤의 낯선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차체를 기울이고 무릎을 꿇고 표적을 향해 춤을 추었습니다. 노르웨이 평가단장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4주 동안의 모든 데이터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2번이나 정부에 올린 보고서는 똑같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는 그 보고서를 2번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년 뒤 거절당했던 그 이름이 폴란드의 평원을 채우고 핀란드의 국경을 지키고 런던의 30년 된 분류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4년 걸린다고 했던 것을 그 나라는 단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영국 최고의 분석가는 30년 경력의 보고서를 청중앞에서 자기 손으로 폐기했습니다. 4주간의 혹한 시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노르웨이 정부가 2번이나 거절하고도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방위물자청 기갑시험평가단 선임평가관 라르스 에릭센입니다. 저는 라르스 에릭센입니다. 노르웨이 방위물자청 기갑시험평가단 선임평가관이고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의 모든 전차 도입 시험을 지휘해 온 사람입니다. 제 손을 거쳐 도입된 장비가 지금 노르웨이 육군의 기갑 전력 그 자체이고 제 평가 보고서 한 줄이 수억 크로네짜리 계약을 결정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전차가 무엇인지, 어떤 전차가 살아남고 어떤 전차가 사막으로 사라지는지를 말이죠. 그날 아침 저는 레나 캠프에 있었습니다. 웨스테르달렌의 깊은 골짜기, 노르웨이 육군이 가장 혹독한 기갑 시험을 진행하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영하 32도. 입김이 얼굴 앞에서 얼어붙었고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2대의 전차가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70년간 유럽의 표준이었던 독일제 강철 거인, 다른 한쪽은 처음 보는 아시아의 전차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시험이 형식적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4주간의 평가, 9개월에 걸친 분석, 수십 명의 전문가가 동원되는 이 거대한 작업이 결국에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론으로 끝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독일 전차가 이긴다. 그건 시험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해진 답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머릿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은 20년 넘게 독일제 전차를 운용해왔습니다. 우리 정비병들은 독일제 부품에 익숙했고 우리 포수들은 독일제 사격 통제 장치로 훈련받았으며 우리 지휘관들은 독일제 교범으로 작전을 수립해왔습니다. 독일 전차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군의 언어 같은 것이었죠. 그 언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시험장에 도착한 그 아시아 전차를 보는 순간 제 의심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동료 평가관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우리 기준을 통과할 거라고 생각하나? 동료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통과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우리 둘은 마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70년 동안 유럽이 쌓아올린 자존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차하면 독일이고 자주포하면 프랑스이고 항공기하면 영국이라는 그 단단한 상식. 그 상식은 제가 군에 입대한 이래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아시아 나라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도 그 나라 자동차가 한 대 있었으니까요. 그 나라가 휴대전화를 잘 만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 호주머니에 그 나라 휴대전화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차는 다릅니다. 자동차는 사고가 나도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고장 나도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차는 한번 잘못 만들어지면 그 안에 탄 승무원 4명의 목숨이 사라지고 그 전차가 지키지 못한 마을의 시민들이 사라집니다. 전차는 가장 보수적인 무기이고
가장 검증된 기술만이 살아남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첫날 시험장에 서서 속으로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4주 뒤 제 보고서에 적힐 단어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독일 전차 우세. 그 두 단어를 적기 위해 4주를 쓰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저는 너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4주 뒤에 적게 될 보고서가 정반대의 결론을 담게 될 거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보고서를 정부가 2번이나 거절하게 될 거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절당한 그 결론이 3년 뒤에 폴란드의 평원에서, 핀란드의 국경에서, 런던의 분석 보고서에서 차례로 증명될 거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날 저는 그저 한 사람의 평가관이었습니다. 70년의 상식을 등에 짊어진 사람. 그리고 그 상식이 4주 뒤에 영하 32도의 설원 위에서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시험 첫 주가 시작됐고 2대의 전차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골짜기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평가단 본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4주가 어떤 시간이 될지 그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시험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평가단 본부의 회의실에는 매일 아침 7시에 모든 평가관이 모였습니다. 전날의 시험 데이터를 검토하고 그날의 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각자의 평가 항목을 점검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회의실의 분위기를 저는 지금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농담이 오갔고 커피잔이 부딪혔고 가끔씩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결론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동료 평가관들과 함께 그 아시아 전차를 비웃었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사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 전차의 사양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한 줄씩 짚어가며 약점을 찾았습니다. 무게가 너무 가볍다. 장갑이 얇을 것이다. 승무원이 3명뿐이다. 자동장전 장치는 고장나면 끝이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약점을 지적하면 다른 사람이 그 위에 또 다른 약점을 얹었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 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 기준을 통과할 수 없다. 특히 무게에 대한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66톤이었고 그 아시아 전차는 55톤이었습니다. 11톤의 차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전차의 세계에서 무게는 곧 장갑이고 장갑은 곧 생존입니다. 11톤이 가벼운 전차는 11톤만큼 장갑이 부족하고 11톤만큼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 평가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 전차와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러시아의 주포 앞에서 11톤이 가벼운 전차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끄덕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 다른 평가관은 그 나라의 전차 운용 역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 나라가 전차를 직접 만들기 시작한 것이 언제인가? 30년도 안 됐다. 독일은 70년 넘게 전차를 만들어 왔다. 70년의 노하우와 30년의 노하우.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가? 답은 정해져 있다. 이런 논리였습니다. 누군가는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자동차도 잘 만들고 휴대전화도 잘 만들지만 그건 소비재일 뿐이다. 무기는 다르다. 무기는 사람의 목숨이 걸린 영역이고 그 영역에서 30년의 경험으로 70년의 경험을 따라잡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 말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오후 사령부에 비공식 의견을 올렸습니다. 정식 보고서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가 책임자로서 사령부에 미리 분위기를 전달하는 메모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시험은 진행되고 있으나 결과는 이미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는 그 메모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4주 뒤에 적을 보고서의 첫 문장을 미리 머릿속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본 평가단은 독일제 전차의 도입을 권고한다. 그날 저녁 식당에서 평가단 전원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노르웨이 군의 전통입니다. 시험 기간 동안 평가단은 한 가족처럼 식사를 함께하고 그 식탁에서 비공식적인 의견을 나눕니다. 그날 저녁 식탁의 화제는 단연 그 아시아 전차였습니다. 한 평가관이 말했습니다. 그 나라가 자동차를 잘 만든다고 전차도 잘 만들겠나? 식탁 전체가 웃었습니다. 다른 평가관이 받았습니다. 우리 집 차고에도 그 나라 차가 있는데 그 차로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면 못 나가지. 또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습니다. 그저 70년 동안 우리가 믿어온 상식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종류의 가벼운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떤 모욕적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를 비하한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차는 독일이 만든다는 그 사실, 7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그 상식 말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의 한쪽에서 저는 작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시험 첫 주에 본 그 아시아 전차의 모습이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시험장에 도착한 그 전차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해 보였습니다. 차체의 마감이 매끄러웠고 부품의 결합이 빈틈없었으며 무엇보다 그 전차를 운용하기 위해 따라온 그 나라 기술진의 표정이 너무나 침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때의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식탁의 웃음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와인 한 잔을 비우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첫인상에 속지 마라. 사양서가 다 말해준다. 데이터가 다 말해준다. 4주 뒤에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시험장의 발전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결론을 적었습니다. 독일 전차 우세. 이 결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둘째 주의 저녁 식탁이야말로 제 평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비웃었던 그 전차가 일주일 뒤에 우리 모두를 침묵시킬 거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농담으로 넘겼던 그 55톤짜리 차체가 영하 30도의 눈밭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우리가 약점이라고 지목했던 그 자동 장전 장치가 어떤 속도로 포탄을 쏟아낼지, 우리가 30년 경험이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의 기술이 어떤 것들을 숨기고 있을지,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웃음 속에 묻어두려고 했지만 그것은 다음날 새벽까지 제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시작되면서 그 불편함은 거대한 충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주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둘째 주 저녁 식탁에서 느꼈던 그 작은 불편함이 주말 내내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이 저를 새벽 일찍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영하 31도였습니다. 시험장의 콘크리트 바닥 위에 어젯밤 내린 눈이 30cm쯤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꺼운 방한복을 입고 평가, 콘솔이 있는 관제 컨테이너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혹한 환경 시동 시험이었습니다. 전차는 영하 30도가 넘는 환경에서 시동을 거는 것이 가장 어려운 작업 중 하나입니다. 디젤 엔진이 얼어붙고 윤활유가 굳어지고 배터리 출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 육군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영하 30도에서 시동까지 90초 이내.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 환경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전차입니다. 저는 이 기준이 그 아시아 전차의 첫 번째 무덤이 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한반도의 겨울은 우리만큼 춥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진이 이런 환경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독일 전차의 시동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노르웨이 병사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한 번 끙끙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곧바로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도. 또 실패였습니다.
세 번째 시도에서야 비로소 엔진이 걸렸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던 평가관이 콘솔에 숫자를 적었습니다. 142초.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90초 기준을 초과한 것입니다. 옆에 있던 동료 평가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제 정비를 했는데도 이 모양이군. 제가 대답했습니다. 어제 윤활유 첨도가 안 맞았겠지. 다시 한번 해보자. 두 번째 시도에서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138초.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비 문제가 아니라 환경 문제였습니다. 독일 전차는 중부 유럽의 평원을 위해 설계된 장비입니다. 그곳의 겨울은 영하 10도가 평균이고 영하 20도면 극단적인 추위로 분류됩니다. 영하 30도는 그들의 설계 기준 바깥에 있는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0년의 노하우가 영하 32도 앞에서 멈춰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전차의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앉아 시간 측정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병사가 시동 버튼을 눌렀고 저는 카운터를 시작했습니다. 1초, 2초, 3초. 엔진이 부드럽게 깨어났습니다. 4초, 5초. 회전수가 안정적으로 올라갔습니다. 7초. 시동 완료. 저는 카운터를 멈췄습니다. 7초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화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7초. 독일 전차의 142초와 비교가 되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측정 오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험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두 번째 시도 8초. 세 번째 시도 7초. 네 번째 시도 6초. 측정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시아 전차는 영하 31도의 환경에서 매번 한 자릿수의 시간 안에 시동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평가관도 침묵했습니다. 우리 둘 사이에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시동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 나라의 기술진이 이 전차를 노르웨이 시험에 보내기 전에 한반도 동북부의 가장 추운 지역에서 수개월 동안 저온 시동 시험을 반복했다는 사실, 엔진 예열 장치와 배터리 가열 패드, 전기식 공기 송풍 시스템을 노르웨이의 환경에 맞춰 별도로 추가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환경을 우리보다 더 진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기동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50cm 이상 쌓인 눈밭을 가로질러 3km 코스를 주파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먼저 독일 전차가 출발했습니다. 처음 100m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200m를 넘어서면서 차체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66톤의 무게가 부드러운 눈을 짓누르면서 궤도가 깊은 자국을 남겼고 그 자국 속으로 차체가 빠져들었습니다. 500m 지점에서 독일 전차는 한 번 멈췄다가 다시 출발했고 800m 지점에서 또 한 번 멈췄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결국 독일 전차는 3km를 주파하는데 28분이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전차가 출발선에 섰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 앉아 스톱워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고 그 전차는 같은 코스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0m, 200m, 500m. 차체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11톤이 가벼운 그 무게가 눈 위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저는 그제야 눈으로 보았습니다. 같은 눈, 같은 코스, 같은 환경. 그런데 그 전차는 가라앉지 않고 미끄러지듯 전진했습니다. 1km 지점에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4분이었습니다. 2km 지점에서는 8분. 3km 결승선을 통과한 시간은 12분이었습니다. 저는 콘솔에 적힌 두 숫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28분과 12분. 같은 거리, 같은 환경, 같은 임무. 그런데 결과는 2배 이상의 차이였습니다.
동료, 평가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라르스, 이게 뭐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의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사격 시험이 추가로 진행됐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표적, 같은 환경에서 두 전차의 사격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분당 8발의 사격 속도를 보여줬습니다. 이 숫자도 훌륭한 것입니다. 70년 노하우의 결과물이고 유럽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전차의 차례가 왔을 때 콘솔에 찍힌 숫자는 분당 10발이었습니다. 자동장전 장치가 인간 장전수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10발은 모두 표적의 한가운데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난 뒤 콘솔의 데이터를 3번 다시 확인했습니다. 시동시간, 기동시간, 사격 속도, 명중률. 모든 항목에서 그 아시아 전차가 우세했습니다. 단 한 항목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거짓말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항상 사람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난 2주 동안 거짓말을 한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저였습니다. 저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결론에 맞는 데이터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가단 회의에서 처음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농담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 아시아 전차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한 평가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라르스, 우리가 본 것을 어떻게 보고서에 쓸 거지?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보고서의 첫 문장이 바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70년의 상식을 부정하는 일은 한 사람의 평가관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또 눈이 내리고 있었고 시험장의 발전기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넷째 주가 남았다. 마지막 한 주에서 무엇이 더 나올지 아직 모른다. 어쩌면 셋째 주의 결과는 우연일 수 있다. 어쩌면 넷째 주에는 다시 독일 전차가 우세를 회복할지도 모른다. 저는 그 가능성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넷째 주가 시작되었을 때 그 희망조차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아시아 전차가 마지막 주에 보여준 것은 시동도 기동도 사격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60년 가까운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쩌면 인류가 만든 그 어떤 전차도 한 적이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였습니다. 넷째 주 월요일 아침, 영하 33도였습니다. 4주 시험 중 가장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가단 본부에서 그날의 시험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지형 적응 사격 시험. 가파른 경사면과 구릉지대에서 다양한 각도의 표적을 조준하고 사격하는 시험입니다. 노르웨이의 지형은 평원이 거의 없습니다. 피오르의 깊은 골짜기, 가파른 산악지대, 좁은 계곡. 우리의 전차는 이런 환경에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노르웨이 기갑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시험장은 레나 캠프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산악 훈련장이었습니다. 저는 평가단과 함께 그곳으로 이동했고 도착했을 때 이미 2대의 전차가 출발선에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30도 경사면에서 아래쪽 표적을 조준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은 경사면 아래 800m 지점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차가 30도 경사면에 올라간 상태에서 주포를 아래로 충분히 내려야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먼저 독일 전차가 경사면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주포를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주포가 멈췄습니다.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운전석의 병사가 무선으로 보고했습니다. 주포 부각 한계 도달. 표적 조준 불가. 저는 콘솔의 화면을 봤습니다. 독일 전차의 주포는 아래로 9도까지만 내려갈 수 있었고 표적을 조준하려면 12도가 필요했습니다.
3도가 모자랐습니다. 이건 독일 전차의 결함이 아닙니다. 70년 동안 평원에서 싸우도록 설계된 장비의 자연스러운 한계였습니다. 평원에서는 주포를 그렇게 깊이 내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전차의 차례가 왔습니다. 같은 경사면, 같은 표적. 운전석의 병사가 동일한 위치에 전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벌어졌습니다. 차체의 앞부분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콘솔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전차가 마치 거대한 짐승이 무릎을 꿇듯이 앞쪽으로 자세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차체가 약 5도가량 앞으로 기울었고 그 상태에서 주포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포는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조준하는 위치까지 부드럽게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콘솔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60년에 가까운 제 인생에서 20년의 평가관 경력에서 차체가 자세를 바꾸는 전차는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동안 전차의 주포는 차체에 고정된 포탑 위에서만 움직였습니다. 차체 자체가 움직인다는 것은 제가 알던 전차의 개념을 벗어난 일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평가관이 무전기를 들고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본부. 한국 전차가 차체를 기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차체를 기울입니다. 본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다시 말해보라. 동료가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본부의 답변은 한참 동안 침묵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좌우 비대칭 지형에서의 사격이었습니다. 한쪽 궤도가 높은 지점에 올라가 있고 다른 쪽 궤도가 낮은 지점에 있는 상태에서 정면의 표적을 조준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독일 전차는 이 자세에서 차체가 기울어지면서 사격 정밀도가 떨어졌습니다.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어느 전차나 비대칭 지형에서는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 전차는 같은 자세에서 차체를 좌우로도 기울였습니다. 낮은 쪽 궤도의 차체를 들어 올리고 높은 쪽 궤도의 차체를 내려서 마치 평지에 서 있는 것처럼 차체를 수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포가 표적을 조준했고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명중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 시스템의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유기압 현수장치. 사양서에서 본 적이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나 사양서에 적힌 한 줄과 눈앞에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차는 차체를 앞뒤로 기울였고 좌우로 기울였으며 전체를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표적의 위치에 따라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전차가 아니다. 오후에는 가속 시험이 진행됐습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32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독일 전차는 14초가 걸렸습니다. 66톤의 무게를 생각하면 훌륭한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시아 전차의 차례가 왔습니다. 출발 신호가 떨어졌고 저는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1초, 2초, 3초. 차체가 무서운 속도로 가속했습니다. 5초. 시속 20km. 7초. 측정 종료. 시속 32km에 도달했습니다. 7초였습니다. 55톤의 강철 덩어리가 7초 만에 시속 32km에 도달한 것입니다. 1500마력의 엔진이 그 거대한 무게를 마치 스포츠카처럼 밀어냈습니다. 평가단 누군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우리가 알던 전차가 아닙니다. 같은 말이 시험장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평가관들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둘째 주 저녁 식탁에서 웃던 그 표정이 이제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무언가에 압도된 사람들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자동장전장치 시험을 다시 한번 진행해 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셋째 주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자동장전장치는 분당 10발의 속도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를 분석한 평가관이 추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한 발의 장전에 평균 4초에서 6초가 걸린다. 인간 장전수가 한 발을 장전하는데 8초에서 10초가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빠른 속도입니다. 게다가 자동장전 장치는 지치지 않습니다. 1시간을 쏘든 10시간을 쏘든 같은 속도를 유지합니다. 인간은 1시간이 지나면 속도가 떨어지고 2시간이 지나면 한계에 도달합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으면서 콘솔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4주간의 시험 데이터가 모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시동 시간, 기동 속도, 사격 속도, 명중률, 차체 자세 제어, 가속 능력, 자동 장전 효율. 모든 항목에서 그 아시아 전차가 우세했습니다. 단 한 항목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가격은 더 저렴했고 무게는 11톤 가벼웠으며 승무원은 1명 적었고 납기는 더 빨랐습니다. 저는 그 모든 데이터를 보면서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제가 4주 동안 본 것은 아시아의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유럽이 70년 동안 만들지 못한 전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평가단 본부의 사무실에 남아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4주 전 머릿속에 미리 적어두었던 그 첫 문장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새로운 첫 문장이 키보드를 통해 화면에 찍혔습니다. 본 평가단은 K의 흑표 전차의 도입을 권고한다. 저는 그 한 줄을 적고 나서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의 상식을 부정하는 한 줄이었고 제 20년 경력의 모든 전제를 뒤집는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을 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새벽까지 작성했고 다음 날 아침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어떻게 2번이나 거절당하게 될지, 그 거절이 3년 뒤에 어떻게 증명될지 그때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4주 동안 영하 33도의 설원에서 본 그것은 우리가 알던 전차의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사무실에 가장 먼저 출근했습니다.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평가관이 4주간의 시험을 마치고 정식 보고서를 올리면 통상적으로 2주 안에 1차 검토 의견이 돌아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매일 메일함을 확인했고 매일 같은 답변을 마주했습니다. 새 메일 없음. 2주가 지났고 3주가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정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주간의 시험에서 모든 항목에서 우세했던 그 전차,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그 전차, 우리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 전차의 도입 승인 통지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봉투를 열었고 첫 줄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읽었습니다. 재검토 요청. 그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있었습니다. 본 평가단의 추천 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재검토인지, 어떤 데이터가 부족했는지에 대한 구체적 지적은 없었습니다. 그저 재검토 요청.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주간의 영하 32도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가단 전원이 동의했던 결론, 모든 항목의 데이터가 가리키던 한 방향, 그것이 한 단어 앞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보고서는 80페이지였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140페이지가 됐습니다. 저는 모든 시험 데이터를 더 상세히 정리했고 모든 항목에 대한 비교표를 추가했으며 가격 분석과 운용 비용 분석과 정비 비용 분석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첫 번째 보고서와 동일했습니다. 가격은 그 아시아 전차가 명백히 저렴했습니다. 무게는 11톤이 가벼웠고 그것은 노르웨이의 좁은 산악 도로와 북부의 약한 다리를 고려할 때 결정적인 장점이었습니다. 기동성은 모든 항목에서 우세했습니다. 납기는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제시한 기술 이전 조건은 우리 방위 산업에 직접적인 이익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면서 한 가지 문장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본 평가단은 첫 번째 보고서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추가 검토를 통해서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평가단은 K 흑표 전차의 도입을 재차 권고합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봉투에 넣으면서 이번에는 다른 답변이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같은 결론이 두 번 올라간 보고서를 정부가 다시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를 너무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제출한 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저는 사무실에 출근하기 전에 라디오 뉴스를 들었습니다. 운전을 하던 중이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한 문장이 제 손에서 핸들을 놓칠 뻔하게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오늘 독일 크라우스 마페이 베크만사의 레오파르트 EH1 전차 54대를 도입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계약 규모는 197억 노르웨이 크로네입니다. 저는 차를 길가에 세우고 라디오의 볼륨을 올렸습니다. 같은 뉴스가 반복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차창 밖에는 평범한 노르웨이의 아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 중이었고 아이들은 학교로 가고 있었으며 거리의 상점들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무언가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책상 위에는 정부의 공식 통지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기도 전에 저는 그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다. 통지서의 핵심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본 결정은 기술적 평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전략적 그리고 안보 정책적 고려에 기반하여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한 문장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읽었습니다. 광범위한 전략적 그리고 안보 정책적 고려. 그 추상적인 단어들이 제가 4주간 영하 32도에서 측정한 모든 데이터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사실 그날 오후에 총리의 기자회견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북유럽 이웃들인 핀란드와 스웨덴과 덴마크가 모두 독일 전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장비를 운용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안보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들으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은 처음부터 군사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결정이었습니다. 노르웨이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독일에 천연가스를 더 많이 공급하면서 두 나라의 관계가 깊어졌고 그 관계의 무게가 4주간의 시험 데이터보다 무거웠던 것입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이 책상 위에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펜으로 저는 4주 동안 시험 데이터를 적었고 두 번의 보고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 펜이 떨어지는 그 작은 소리가 제게는 무언가가 끝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은 채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사표를 써야 하나? 그 생각이 처음 들었습니다. 20년간 평가관으로서 데이터에 기반한 결론을 올렸고 그 결론이 정치 앞에서 두 번 거절당했다면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고 사직서 양식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쓰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노르웨이 국방참모 총장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평소 제가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한 분이었고 평가관 사무실까지 직접 방문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분은 의자에 앉으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라르스, 자네 보고서를 두 번 다 읽었네. 자네 결론이 옳았어.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자네가 막을 수 없는 것이었어. 나도 막지 못했네. 사실 나는 처음부터 새 전차 도입 자체에 반대했어. 헬리콥터와 장거리 정밀 화력에 그 돈을 쓰자고 했지. 하지만 정치는 다른 길을 갔어.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저와 같은 종류의 무력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 사직서 양식을 다시 넣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라르스, 자네가 본 그 데이터는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 누군가는 그 데이터의 의미를 알게 될 거야. 그게 자네일 수도 있고 자네 후임일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데이터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분이 떠난 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겨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고 멀리서 항구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그분의 말을 머릿속에서 반복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거야. 그때는 그 말이 단순한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정치에 패배한 한 평가관에게 건넨 의례적인 위로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언이었습니다. 정확히 몇 달 뒤 거절당했던 그 데이터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뉴스 한 줄이었습니다. 폴란드라는 단어가 어떤 신문 기사의 한쪽 구석에 등장한 것을 본 순간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고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의 일정은 비교적 한가했습니다. 새 전차 도입 결정이 끝난 뒤로 평가단의 업무는 부수적인 자료 정리와 후속 보고서 작성으로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신문을 펼쳤습니다. 노르웨이의 한 일간지였고 국제면을 펼쳤을 때 작은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란드, 한국 전차 첫 인도분 도착이라는 짧은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처음에는 그저 흘려 읽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갑 전력을 보강하기 위해 한국과 계약을 맺었다는 내용이었고 그 첫 인도분이 도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의 한 줄이 제 시선을 멈춰 세웠습니다. 폴란드는 2022년 8월 한국과 K 전차 계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에 첫 10대가 폴란드에 도착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8월에 계약, 12월에 인도, 4개월. 저는 그 숫자가 오타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문 기자가 단위를 잘못 적었거나 편집 과정에서 숫자가 빠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전차 계약에서 4개월이라는 납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제가 20년 동안 봐온 세계에서는 그랬습니다. 신형 전차 한 대가 공장에서 출하되어 도입국에 인도되기까지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그것이 평원에서 자란 평범한 상식입니다. 4개월이라는 숫자는 그 상식의 바깥에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켜고 직접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검색했고 한국 현대로템사의 보도자료를 검색했고 유럽 방산 매체의 기사들을 차례로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같은 사실을 여러 출처에서 확인했습니다. 2022년 8월 26일 계약 체결, 2022년 12월 5일 첫 10대 인도, 정확히 101일이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직후 폴란드가 자국이 보유하고 있던 구형 전차 상당수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이웃이 침략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결정의 결과로 폴란드 동부 국경에 기갑 공백이 생겼다는 것도 같은 시기에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벨라루스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기갑 공백은 존재 자체로 위협이었습니다. 폴란드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가장 먼저 독일을 두드렸습니다. 같은 나토 동맹국이고 유럽 최대 방산국이며 무엇보다 그들의 표준 전차였던 레오파르트의 본고장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독일에 요청한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신형 레오파르트 전차를 공급해달라. 독일의 답변이 돌아오는 데는 며칠이 걸렸고 그 답변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최소 4년에서 5년이 필요합니다. 폴란드는 다음으로 프랑스에 연락했습니다.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영국에도 타진했습니다.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냉전이 끝난 뒤 30년 동안 유럽의 방산 공장들은 생산 라인을 줄였고 숙련된 인력은 다른 산업으로 떠났으며
공장은 축소되거나 폐쇄됐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무기를 대량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차가 필요해졌을 때 유럽은 만들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새로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르웨이 평가관으로서 유럽 방산 시장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실을 폴란드의 입장에서 다시 보니 다른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폴란드 동부 국경에 기갑 공백이 있고 러시아가 코앞에 있고 유럽 동맹은 4년을 달라고 한다. 이 상황에서 폴란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기다리거나 다른 곳을 찾거나. 폴란드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 시선이 닿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유럽과 달랐습니다. 즉시 공급 가능. 첫 인도부는 계약 후 수개월 이내. 폴란드 국방부의 담당 차관이 그 답변서를 처음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4년과 수개월. 같은 무기를 두고 두 나라가 제시한 납기의 차이가 10배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빠르다는 차원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시간을 사는 두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폴란드의 그 후의 행보를 계속 추적했습니다. 2022년 8월 계약, 같은 해 12월 첫 10대 인도, 그 다음 해에는 추가 인도가 이어졌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84대가 인도됐고 2025년 11월까지 첫 계약분 180대 전량이 인도 완료됐습니다. 한국과 폴란드의 총 계약 규모는 1000대였습니다. 그 1000대 중 일부는 한국에서 직접 생산되어 인도되고 나머지는 폴란드 현지의 부마르 와뱅디 공장에서 KPL이라는 이름의 폴란드 사양으로 생산됩니다. 그리고 2025년 8월에는 두 번째 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추가 180대, 65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저는 이 숫자들을 화면에 펼쳐놓고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한 것은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곳이 전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곳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이 폴란드의 절박한 상황에 응답하는 방식이 유럽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빠른 납기, 기술 이전, 현지 생산, 폴란드 방위 산업과의 통합. 한국은 단순히 전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의 방어 체계 전체를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한 바퀴 돌았고 다시 책상 앞에 앉았고 모니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는 동안 머릿속에서 한 가지 문장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노르웨이가 거절한 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 4주간의 시험에서 본 것은 전차의 성능만이 아니었구나. 그 뒤에는 유럽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무엇인가가 있었고 그 무엇인가가 폴란드를 살리고 있었구나. 유럽은 평화를 전제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전쟁이 없을 거라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생산 라인을 줄였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반도의 분단 상황 때문에 한국은 항상 전쟁을 전제로 무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생산 라인을 줄인 적이 없었고 숙련된 인력을 잃은 적이 없었으며 대량 생산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습니다. 그것이 4년과 수개월의 차이를 만든 본질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사무실 책상 위에 폴란드 관련 자료들을 한 무더기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동안 저는 그 자료들을 한 장씩 넘겨봤고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같은 결론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노르웨이 정부가 거절한 그 데이터가 폴란드의 평원에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영하 32도의 설원에서 제가 본 그 차체 자세 제어, 그 자동 장전 속도, 그 가속력,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폴란드 동부 국경에 배치되어 러시아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후회와 자부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노르웨이가 그 전차를 사지 않은 것은 후회였고 그 전차가 어쨌든 누군가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자부심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평가관에게 자부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주간 영하 32도에서 본 그 전차가 다른 나라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분명히 그런 감정을 느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정치는 잠시 그것을 막을 수 있지만 영원히 막을 수는 없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핀란드 국방조달청의 한 부청장이었습니다. 이름은 안니카 린드그렌이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노르웨이 평가단의 시험 데이터를 비공식적으로 공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핀란드도 같은 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보면서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거절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폴란드의 6개월 납기로 살아나기 시작한 이 이야기가 이제 핀란드로 그리고 그 너머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각 런던에서는 한 분석가가 30년간 유지해 온 자신의 분류 체계를 처음으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핀란드의 안니카 린드그렌으로부터 메일을 받은 다음 날,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직접 헬싱키로 가는 항공편을 예약했습니다. 메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4주간의 시험 데이터, 2번의 보고서, 그 보고서가 거절당한 과정, 그리고 폴란드에서 그 데이터가 살아나는 모습. 이 모든 것을 한 통의 메일에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직접 만나서 말해야 하는 종류의 이야기였습니다. 헬싱키 공항에 도착한 것은 늦은 오후였습니다. 안니카 부청장은 공항까지 직접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고 핀란드 국방조달청에서 기갑전력 부청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분이 짧게 말했습니다. 라르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서 이미 핀란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핀란드 국방조달청 본부로 가는 동안 안니카 부청장이 차창 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쪽이 동쪽입니다. 저쪽으로 1340km를 가면 러시아 국경입니다. 우리는 그 국경을 마주하고 살아온 나라입니다. 80년 전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같은 국경에서 소련과 2번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 기억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중립국이었고 그 중립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그 믿음이 흔들렸을 때 우리는 나토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가입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무기였습니다. 본부에 도착한 뒤 안니카 부청장은 저를 자신의 집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고 그 표지에는 한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갑 전력 보강 계획. 부청장은 그 서류를 펼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나토 가입 직후부터 기갑 전력을 신속히 보강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독일에 요청했습니다. 답변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미 그 답변을 알고 있었습니다. 4년에서 5년. 부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프랑스에 요청했습니다. 비슷한 답변. 영국에도 타진했습니다.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폴란드의 카밀 차관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상황을 다른 나라에서 다른 사람이 똑같이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니카 부청장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라르스, 우리는 이미 한국의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처음 도입했고 그 후 추가 도입을 했습니다. 우리 포병들은 그 자주포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 전차도 문의했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폴란드에 보낸 것과 같았습니다. 즉시 공급 가능. 첫 인도부는 계약 후 수개월 이내. 부청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또 다른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핀란드에 제출한 K 제안서였습니다. 표지에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부청장이 그 서류를 제 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노르웨이 평가단의 시험 데이터를 보고 싶었습니다. 4주간 영하 32도에서 시험한 그 데이터, 모든 항목에서 우세였다는 그 결과를 우리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라르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시험은 정확했습니까?
그 결과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질문에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부청장님, 저는 그 보고서에 2번 서명했습니다. 그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정이 거절당했을 때 사직서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데이터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누군가가 제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데이터가 부청장님의 책상 위에 있습니다. 부청장님이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부청장님의 결정입니다. 안니카 부청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책상 위에 한국 제안서 표지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없습니다. 4년을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 1340km의 국경을 4년 동안 빈 채로 둘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폴란드의 빈 경납고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종류의 절박함이 두 나라를 같은 결정으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런던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위르겐 바흐만이었고 직업은 국제전략연구소의 유럽 지상전력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30년간 유럽 전차 시장을 분석해 온 사람이었고 매년 발간되는 더 밀리터리 밸런스라는 보고서의 유럽 기갑 전력 항목을 책임지는 분석가였습니다. 그분의 분류 체계는 단순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셋이 유럽 전차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기타 항목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분류 체계는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그 분류 체계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그 보고서의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폴란드 관련 통계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기갑 전력을 빠르게 늘렸고 그 통계의 절반 이상이 한국 K 전차였습니다. 위르겐 분석가는 처음에는 그 숫자가 누적 계약량일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이미 인도된 실물의 숫자였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84대, 2025년 11월까지 180대. 위르겐 분석가는 그 숫자 옆에 적힌 계약일을 확인했고 그 자리에서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계약, 2022년 12월 첫 인도, 4개월이라는 숫자가 보고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한 일은 그 숫자가 오타라고 생각해서 동료 연구원에게 확인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동료의 답변은 짧았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3번 확인했습니다. 위르겐 분석가는 그 답변을 받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한참 동안 혼자 있었다고 합니다. 30년 동안 자신이 만들어 온 분류 체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이라는 그 견고한 삼각형이 그 4개월이라는 숫자 앞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위르겐 분석가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분류 체계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관련 데이터, 노르웨이의 시험 보고서, 핀란드의 진행 중인 검토, 루마니아의 시험 일정, 페루의 100대 계약, 사우디아라비아의 관심 표명. 그는 이 모든 것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르고 저렴한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사는 나라가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KPL 현지 생산, 핀란드와의 기술 협의, 노르웨이의 콩스베르그와의 협력, 모든 계약에 같은 패턴이 들어 있었습니다. 위르겐 분석가는 그 패턴을 표현할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무기 수출국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나라의 방위 산업을 함께 짓는 나라. 그분은 며칠 동안 적당한 단어를 찾았고 마침내 한 단어에 도달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의 방어 체계 전체를 설계하는 사람. 그 단어가 그분의 보고서에 처음 등장했을 때 30년 만에 새로운 카테고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헬싱키에서 안니카 부청장과 함께 들었습니다.
위르겐 분석가가 곧 발표할 보고서의 초안이 비공식 경로로 핀란드 국방조달청에 미리 전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니카 부청장이 그 초안을 제 앞에 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라르스, 보세요. 30년 만에 유럽 기갑전력 분류표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그 변화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저는 그 초안의 한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위르겐 분석가가 정리한 새로운 분류표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새 카테고리가 신설되어 있었고 그 항목 아래 단 하나의 국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저는 그 한 줄을 손가락으로 짚으면서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노르웨이의 저, 핀란드의 안니카, 영국의 위르겐. 우리 셋은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같은 보고서를 읽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셋은 같은 시기에 같은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가리키는 단어는 단 하나였습니다. 안니카 부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라르스, 우리는 다음 주에 한국과 본계약 협상을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결정을 내리고 있는 나라가 한둘이 아닙니다. 위르겐의 보고서가 다음 주에 공식 발표됩니다. 그 발표가 끝나면 유럽 전체의 기갑전력 지도가 다시 그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의 중심에 어떤 이름이 들어갈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헬싱키에서 오슬로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발트해가 보였고 그 너머에 폴란드가 있었고 더 너머에 러시아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4주간의 영하 32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한 사람의 평가관 손을 떠나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절정은 일주일 뒤 런던의 한 발표회 단상 위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습니다. 위르겐 분석가의 발표회는 런던 국제전략연구소 본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매년 가을에 열리는 더 밀리터리 밸런스 연례보고서 발표회는 유럽 방산 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입니다. 청중석에는 유럽 각국 국방부의 차관과 국장급 인사들, 주요 방산 기업의 임원들, 군사 전문 기자들이 자리를 채웁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약 400명의 청중이 대강당을 가득 메웠고 저는 그 자리에 노르웨이 방위물자청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저는 청중석의 중간줄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핀란드 국방조달청에서 온 안니카 부청장이 앉아 있었고 그분의 옆에는 폴란드 국방부에서 온 한 차관급 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셋은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폴란드 차관은 자신을 카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노르웨이의 그 시험 데이터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과 계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자료가 그 데이터였습니다. 라르스, 당신의 보고서가 우리 폴란드 동부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정각의 위르겐 분석가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백발 신사였고 30년 동안 같은 단상에 서서 같은 분류 체계를 발표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상에 서자마자 청중을 향해 짧게 인사했고 자신의 뒤에 있는 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분류표가 떠 있었습니다. 유럽 기갑전력 분류 체계라는 제목 아래 4개의 칸이 있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그리고 기타. 3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그 표였습니다. 위르겐 분석가가 마이크를 잡고 첫 마디를 시작했습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저는 30년 동안 이 자리에서 같은 분류표를 발표해왔습니다. 매년 약간의 수치 변화가 있었고 약간의 항목 추가가 있었지만 큰 틀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세 나라가 유럽 기갑 전력의 전부였고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류 체계가 향후 50년 동안 유지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앞에서 한 가지 발표를 해야겠습니다. 그분은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청중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이 다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물류표는 오늘부로 폐기됩니다.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누군가는 자세를 고쳐 앉았고 누군가는 옆자리 사람과 작은 목소리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위르겐 분석가는 화면을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새로운 분류표가 떠올랐습니다. 기존의 4칸이 사라지고 새로운 5번째 칸이 가장 위에 신설되어 있었습니다. 그 칸의 제목은 시스템 아키텍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칸 안에는 단 하나의 국가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위르겐 분석가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이 세 카테고리는 단순한 무기 수출국과 구분됩니다. 무기 수출국은 무기를 만들어서 팝니다. 거래는 그 시점에 끝납니다. 시스템 아키텍트는 다릅니다. 무기를 팔면서 동시에 그 무기를 사는 나라의 방위 산업 자체를 함께 짓습니다. 기술 이전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이 포함되고 정비 시설이 포함되고 부품 공급망이 포함됩니다. 무기 한 점을 사는 나라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무기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그 무기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시스템 아키텍트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이 정의에 부합하는 나라는 단 하나뿐입니다. 청중석에서 한 분석가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위르겐, 30년 만에 물류 체계를 바꾸는 것은 너무 급진적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두세 건의 계약을 근거로 새 카테고리를 만드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까? 위르겐 분석가는 그 질문에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을 위해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새 슬라이드에는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폴란드, 1000대 KE 계약. 첫 인도까지 4개월. 노르웨이, 시험평가 완료. 방위물자청 2차례 KE 추천. 핀란드, 협상 진행 중. 루마니아, 시험평가 진행 중. 페루, 100대 계약 완료. 사우디아라비아, 도입 검토. K9 자주포 세계시장 점유율 50% 이상.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터키, 에스토니아, 호주, 인도, 이집트 운용 중. 위르겐 분석가가 그 숫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두세 건의 계약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진행 중인 구조적 변화입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늦게 인식했을 뿐입니다. 다른 청중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위르겐, 그러나 노르웨이는 결국 독일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유럽에서 거절당한 사례 아닙니까? 위르겐 분석가는 잠시 청중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분의 시선이 제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고 그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노르웨이의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르웨이 방위물자청은 4주간의 혹한 시험 결과 K가 모든 항목에서 우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2차례 정부의 K 도입을 추천했습니다. 2번 모두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절이 시험 결과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데이터는 지금 여기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 데이터를 보고 다른 나라들이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그렇고 폴란드가 그렇고 곧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하 32도의 그 4주간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2번의 보고서, 2번의 거절, 그리고 사무실에서 펜이 떨어지던 그날 오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단상 위에서 다른 의미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의 안니카 부청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쳤습니다. 라르스, 당신의 데이터가 30년 물류표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데이터만이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카밀 차관이 받은 4년이라는 답변이 함께 있었고 핀란드의 1340km 국경이 함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영하 32도의 설원에서 차체를 기울이며 무릎을 꿇던 그 전차가 함께 있었습니다.
위르겐 분석가가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는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기타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문장을 직접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청중석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그분은 잠시 침묵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강대국이라는 개념은 바뀌고 있습니다. 영토의 넓이도, 인구의 크기도, 핵무기의 보유량도 더 이상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위기가 왔을 때 다른 나라가 의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졌는지, 세계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멈추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그 기준으로 세계를 다시 보면 시스템 아키텍트라는 자리에 들어가는 나라는 지금 단 하나뿐입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청중석에서 박수가 나왔습니다. 평소의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가 끝나고 무언가가 시작되는 그런 종류의 박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옆에 안니카 부청장과 카밀 차관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셋은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고 서로 다른 직책을 가지고 있었지만 같은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카밀 차관이 제게 말했습니다. 라르스, 폴란드는 1000대 계약을 1370대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유럽 최대의 기갑 전력이 됩니다. 그 기갑 전력의 중심에 한국 전차가 있습니다. 안니카 부청장이 옆에서 덧붙였습니다. 핀란드도 다음 주에 본 계약을 체결합니다. 저는 그날 저녁 런던의 한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템스강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멀리 빅벤의 시계탑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4주간의 영하 32도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의 끝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위르겐 분석가가 단상에서 한 말처럼 30년 분류표가 폐기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중심에 있는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사람들이 한반도에서 멈추지 않고 일했고 사막에서 멈추지 않고 일했고 위기가 왔을 때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의 분류표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의 창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노르웨이가 그 4주간의 시험에서 거절한 것은 단순한 전차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것은 한 시대였고 그 시대를 만든 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노르웨이의 거절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로 갔고 핀란드로 갔고 루마니아로 갔고 페루로 갔고 사우디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런던의 단상에서 30년 분류표를 폐기시켰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가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거절당하면 다른 길을 찾고 그 길에서 더 강해져서 돌아오는 방식. 누구도 그 방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정치도, 동맹도, 70년의 상식도 그 방식 앞에서는 결국 길을 비켜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르웨이와 핀란드와 영국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영하 32도에서 차체를 기울이며 무릎을 꿇던 K 흑표 전차, 폴란드에 4개월 만에 도착한 1000대의 계약, 핀란드 1340km 국경을 채우기 시작한 한국 무기, 그리고 30년간 유지되던 유럽 기갑 전력 분류표를 폐기시킨단 한 줄의 세 카테고리. 시스템 아키텍트, 대한민국. 런던 국제전략연구소의 위르겐 바흐만 수석연구원은 30년 경력의 마지막 발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한국을 기타 항목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 경력에서 가장 큰 오판이었습니다. 70년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전차를 만들 기술도 없었고 자주포를 수출할 능력도 없었고 세계의 분류표에 단 한 줄도 차지하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사람들이 멈추지 않고 일했고 위기가 왔을 때 흩어지지 않고 모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노르웨이의 시험 데이터에서, 폴란드의 평원에서, 핀란드의 국경에서, 런던의 단상에서 차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정치가 막아섰고, 그러나 결국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닿아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세상에 알리는 일이 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 네 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조용히, 묵묵히,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